이번 주에 뉴욕 증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한 가지 재료는요, 연준의 FOMC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파월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FOMC에서는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우세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0.5%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0.25가 대체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파월이 이번에 어떠한 발언을 할 것인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떠오른 수소 모멘텀 해가지고요, 수소 관련주들, 수혜주를 찾아라,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수소 모멘텀. 잠잠해진다 싶었는데, 다시 또, 이제 국회에다가, 이제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는 그 이벤트 때문에, 다시 주목을 받는 듯한 느낌입니다.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수소의 모멘텀을 다시 끌어올릴 것인가, 수소 관련주들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사의 실적, 바닥을 쳤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이 많았었는데 3분기에 실적이 바닥을 쳤고 4분기에는 반등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오르면 좋긴 좋을 텐데요. 자, 왜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지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16일입니다. 자, 오늘이 오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빨리 월요일이 와서 거래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제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내일이 월요일이야, 이런 거. 저희 주변에도 보니까 일요일날 늦지막히, 이렇게 고향에서 돌아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명절이 조금 짧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늦지막히 오시는 분들은 정말 힘드시겠다 생각이 좀 들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겨내야 되겠죠. 네, 증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분들을 계속 전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명절 동안 쉬고 있던 사이에 세계 시장은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번 주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에 이제 가장 주목을 했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ECB였죠. ECB,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이게 이제 지난주 13일이었던가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12일, 13일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요. ECB에서 이제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예금 금리를 지금도 마이너스예요. 0.4% 마이너스였는데 이것을 마이너스 0.5%로 내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예금 금리를 예상했던 대로 낮췄다라는 것이 이제 긍정적인 이슈로 되었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부터는요, 월 20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약 26조 3천억 가량 된다고 합니다. 26조 3천억이요. 한 달에 26조 3천억 가량 수준의 순자산을 매입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유동성 공급이죠. 그러니까 시장에 돈을 풀어주고 이런 것들, 채권을 매입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사들이게 되고 시장에 돈을 풀어주는 그런 효과. 즉, 지금은 금리 인하와 함께 유동성 공급을 같이 연결해 나가는 그런 유럽의 어떤 정책들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조금 작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정도라면 괜찮다. 일단은 이러한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 어디냐, 이런 식으로 낙관적인 분석들이 좀 지배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좋은 분위기는 뉴욕 증시로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이제 화요일, 수요일쯤 되나요?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 오전쯤 될 것 같은데요. 그 즈음에 이제 FOMC가 또 진행이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어떤 언덕을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연준에서는요, 0.25 퍼센트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이제 지배적인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파격적으로 갑자기 0.5% 나올 것이다, 진행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시장은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파월에게 거기까지 바라진 않는다. 0.25만이라도 해다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은 조금 내려갔어요. 네, 지금 거의 97%, 96% 이 정도 가능성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약 80% 정도까지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최근에 이제 물가지수라든지 경제지표가 조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좋아. 괜찮아. 이렇게 좋은데 뭔 걱정이야?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괜찮은 그런 흐름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이 이제 그런 경제지표라든지 이런 현재 경제의 어떤 상황들을 가지고서 지금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금리 인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명분이 조금 약해진 편이죠. 경기가 좋은데 왜 금리 인하를 왜 하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 보게 된다면 이제 무역 분쟁. 지금 뭐 중국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풀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중국도 이제 끝났죠. 명절이 끝나면서 이제 본격적인 어떤 실무자 협상에 들어가게 될 텐데 여기에서도 이제 좋은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 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나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더 이상 다운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을 또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는 지금 부담감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금리를 계속해서 낮추라는 백악관의 압박이 있죠. 트럼프의 압박이 있으니까 파월은 여기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미중 무역 분쟁이 이렇게 해소 국면이 아니라 계속 긴장 상태였다라면 파월도 그냥 미국이 어떤 편을 더 쉽게 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미중 관계가 또 해소가 되는 과정에서 괜히 이제 금리를 또 낮춰서 약달러로 가게 된다라면 이 부분이 또 뭐 그렇게 썩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이 좀 많긴 많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금리가 내려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고 오히려 그냥 마이너스로 낮춰버려라. 네, 제로 금리 그 이하로 낮춰라. 그것이 연준이 해야 될 일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백악관의 뜻대로 이제 하자니, 또 이제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어떤 독립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휘둘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또, 딜레마가 또 오고 있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도 하게 되고 경기 부양도 같이 하게 되고 경제 지표도 좋게 나오고 미중 무역 관계도 해소가 된다라면 우리 입장에서 뭐 나쁠 게 전혀 없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미중 무역 관계 또 이제 뭐 유럽에서의 어떤 그 경기 부양책, 미국도 경기 부양책 쓴다라고 거의 확실시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고 이런 상태라면은 우리나라 쪽도 경기부양책으로서 뭐 금리를 더 인하한다든지 어떠한 또 유동성을 공급하다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기가 상당히 편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계속 풀이가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만약에 이번에 파월이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결정하게 된다면 그냥 시장은 예상했던 대로다라고 생각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계속 이끌어갈 것이고요. 파격적으로 0.5%로 낮추게 된다면 시장은 제법 강한 상승을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 동결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약간 변동성에 노출될 수도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는데 뭐 동결할 가능성도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내린다 쪽에 거의 대체적으로 의견들이 좀 몰려있는 것 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없지 않나 이 생각이 들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차 관련한 이야기 또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국회에다가 이제 수소 충전소를 진행을 했죠. 그래서 착공한 지 3개월 만에 운영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수소 충전소가 상징적인 자리, 즉 국회에 설치가 되면서 이것이 이제 뭔가 수소 경제를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수소 충전소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수소차를 만드는 회사부터 시작해서 부품주, 관련 부품들을 집어넣는 회사들, 이런 모든 그런 관련 기업들에게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볼 만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수소차와 전기차를 놓고 봤을 때는 수소차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대중성이라든지 접근성에서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제법 어느 정도 틀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수소차는 또 그러지 못하다는 부분들, 또 진입장벽이 조금 높잖아요. 수소차 같은 경우는 조건도 좀 까다롭고,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지는 않다.
물론 여기에 대한 대응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에 대한 부분들도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분명히 이야기해보고는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전기차와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과연 어떤 것이 더 유리할 것인가. 둘 다 매연이라든지 기름을 전혀 쓰지 않고 그냥 뭐 전기를 사용해서 또는 수소를 사용해서 이렇게 발전 동력을 얻어가지고 진행한다. 둘 다 친환경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쪽이 더 대중화되어 있고 보편화되어 있고 또 검증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이 승부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 관점에서 일단 그러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정부가 왜 수소차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했느냐는 우리가 좀 고민해 볼 만한 내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 시장의 포화 상태가 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그 전기차 시장에 들어가서 배터리 쪽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그런 부분들을 거의 다 베껴 쓰다시피 해서 많이 가지고 갔었죠. 그러니까 많이 또 밀려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들이 과연 그런 국제적인 세계적인 경쟁력 시점에서 무언가 힘을 내는 뭔가 이제 좀 특출난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이 좀 들 수도 있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이제 수소차 쪽으로 이제 정부가 집중하자. 이거는 이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서 우리가 1등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의도들이 깔려있다 보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시장 자체가 전기차가 훨씬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시장에 안착이 되어 있는 세팅이 되어 있는 그 기간도 길었기 때문에 수소차보다도 훨씬 접근성과 그 다음에 다양한 그런 프로젝트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수소를 왜 밀었을까? 네, 이런 예상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한 번씩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수소 관련한 수혜주들은 뭐냐? 완성차 쪽도 좋겠지만 항상 자동차 쪽이 좋을 때는 뭐가 나갔냐면 부품주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연료 탱크라든지 또는 뭐 밸브라든지 또는 이제 수소차에서만 꼭 써야 되는 그런 그 기관들이 있잖아요. 뭐 엔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쪽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좀 따져보시면 종목들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전기차와 수소차의 이런 그 끝나지 않는 이런 전쟁들 같은 경우는요, 전기차는 그냥 놔둬도 잘 클 것 같고 수소차는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와 전기차 둘 다 지금 현재 성장성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본다면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그 정책적인 부분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지지하는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유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충분히 수소차 관련한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살아있을 수 있겠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일단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 그런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이번에 그 수소차 관련한 이슈들이 이렇게 불거져 나올 때 또다시 한번 주가의 움직임들은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올라간 것들, 너무 이제 급등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수소차 관련한 부분들도 관심 있게 한 번씩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합니다. 상장사의 실적이 바닥을 쳤느냐, 바로 그 얘기가 나옵니다. 4분기에는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의 실적 추정치가 있는 상장사 219곳의 4분기 연결 영업이익 전망치는 28조 8,670억 원이다. 이게 이제 작년도 2018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5.6% 정도 늘어난 수준이다라고 되어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장사를 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래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상장 기업들의 대부분이 조금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좀 여유가 생기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는 것 같다 판단이 좀 듭니다.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이번 연도에 그 130%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완성차이기도 합니다만은
바닥권에서 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추세 자체가 워낙에 잘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 또 지금 주변에서도 많이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움을 줄 때 현대차가 한번 쭉쭉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은 이제 주춤거리고 저점권을 찍었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이 줄어든 상태에서 다가오는 시점에서의 실적 기대감은 커져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4분기 때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추세적인 부분에서 더욱 긍정적인 모멘텀이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사실 이제 주가라는 것은요, 주가가 이게 하락세를 보일 때 더 이상 내려가지만 않으면 그냥 바닥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내려가지 않더라도 뭔가를 이제 한 번씩 흔들어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도 좀 나타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게 바닥이다 아니다, 실적이 저점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논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실적의 감소세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라든지, 그 다음에 실적의 어떤 감소가 마이너스였었는데, 적자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플러스로 바뀌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라면,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매 그냥 실적도 안 좋고 매출도 안 좋고 그냥 그지 같은 그런 종목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매출이 적자가 막 1000억씩 났던 게 뭐 500억으로 줄었다가 200억으로 줄었다가 100억으로 줄었다가 이제는 한 10억 정도 적자 나와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된다라면 이 기업은 지금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더 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볼 때도요, 그냥 현재 시점에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실 것이 아니라 과거의 지표라든지 과거의 흐름들을 같이 판단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 충분히 이제 분석해 놓은 거에 의하면 4분기에는 실적의 어떤 반등세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분석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많이 찾아보시고 또 알아보시고 하시면서 그런 전망들을 키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는 것은 일단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또는 모멘텀을 많이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지금의 이런 상황들을 눈여겨서 주시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요, 22에서도 좋은 소식을 보내줬기 때문에 FOMC에서도 좋은 소식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그거 있겠고요. 그 다음에 파월이 어떻게 결정을 내릴 것인가,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인상할 것인가, 두두두둥. 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에서 해드렸고요. 수소 모멘텀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회에다가 수소 충전소를 설립하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글쎄요, 잘 잡혀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 워낙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수소차로서 어느 정도 성과를 얻으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일단 맞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맞서지 말고 이 부분을 활용해서 수익을 올리는데 좀 뭔가 활용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장사의 실적들, 이제 상장기업들의 실적들이 계속적으로 나빴었기 때문에 부담스러웠었는데, 지금 이제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4분기 때에는 반등에 성공할 것이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판단을 했으나, 그것이 너무 빨라 돈을 잃은 사람들은 월스트리트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런 거네요. 좋은 판단했어요. 야, 여기서 산다, 여기서 판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시기제가 적절하지 않고 너무 빨랐던 거야. 그래서 타이밍이 조금 어긋나 있었던 그런 매매들,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월스트리트에 너무나 많다라는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일상적인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많은 상황 속에 그냥 한 부분일 뿐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빠르게, 너무 서둘러서 조급해서 매매를 하는 것은 삼가하라라고 말씀을 또 드려야 되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명절 이후에 힘 많이 드실 텐데요. 힘내시고요. 네, 가끔씩 이제 기지개도 켜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맨손 체조 조금씩 스트레칭 조금씩 하시면서 건강한 월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